시황 애널리스트 이웅찬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채 한도와 관련된 협상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노이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만 많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런 인덱스 자료들도 발간을 했으니까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짧게나마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차트니까 미국 정부 부채 규모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금액 자체도 지금 30조 달러를 넘어서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GDP 대비 비율이 보시면은 1980년대 이래로 쭉 올라갔습니다. 사실 1940년대 미국 2차 대전을 치렀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당연히 전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쭉 이제 50년, 60년, 70년 지나면서 쭉 내려오다가 80년대 레이건 감세 이후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부채 한도라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예요.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느냐? 금융위기 때 이제 금융회사, 은행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재정 지출을 워낙 많이 이제 집행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특히 부채 한도 논쟁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발발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 차례 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재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부채 한도를 여기서 돈을 더 쓰는 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그런 공격을 하면 또 그 말도 또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 한도는 어떻게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가?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부채 한도가 2011년부터 제가 파란색 선으로 그려놨는데, 부채 한도가 사실 그때그때마다 올라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부채 한도를 올렸다기보다는 2013년부터가 됩니다. 부채 한도를 재조정하기보다는 2년 유예, 서스펜드라고 하거든요. 2년 유예 혹은 1년 반 유예, 이런 식으로 계속 부채 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식으로 2013년부터는 적용이 돼요. 그러다가 2021년 연말에 가서야 새로운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전까지 최근 이제 2021년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코로나 이제 이후까지 딱 거의 10년간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채 한도를 유예해 왔다, 이런 방식이 진행됐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 있고, 올해 23년 연초부터는 새로운 부채 한도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매 년마다 사례로 좀 복잡한 차트를 보면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표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표를 일일이 다 저희가 이제 이벤트들을 찾고 이렇게 표를 그려놨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실로 더러운 정치적인 그런 과정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이런 걸 좀 공감해 보시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좀 지저분하게 일일이 다 넣어봤습니다. 2011년부터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 특히 중요해졌고요. 2011년, 13년, 15년 쭉쭉쭉 이렇게 매년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특히 2011년에 부채 한도가 특히 문제가 됐었고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연초부터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하원 공화당 간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8월 되어 가면서 부채 한도에 다다를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결국엔 그래서 8월 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합의를 시키고, 지리한 그런 협상 이후에 합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를 올리긴 올려줘요. 근데 올리고 나서 8월 2일 날 올리고 나니까 8월 5일 날에 그 다음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신용평가사에서 너무 이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앞으로도 정치적 리스크가 많다 이러면서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큰 이제 폭락이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또 새로운 부채 한도가 도달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다가 2013년에는 이제 10월이 됐을 때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그런 이제 지출에 대한 그런 이제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서 미국의 연방 정부의 예산안 자체를 승인을 하지 않아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10월 됐을 때, 10월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예산안이 승인이 안 됐으니까요. 불가능해지면서,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때도 사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여기 이렇게 정쟁이 있었고 정쟁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안 통과와 함께 부채 한도를 서스펜드 시키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는 이런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을 했는데 부채 한도라는 그런 제도도 다시 되살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1년 연말부터는 다시 부채 한도를 되살리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상황을 보면은 정당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5년 이때부터가 상황이 95년, 96년 이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때도 정부 공화당이 이제 상원, 하원을 장악하니까 대통령을 이제 별로 도와주질 않아요. 이래가지고 예산안이 통과가 거부가 되면서 정부가 셧다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를 지나고 나서 2010년대가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하원을 공화당이 잡지 않습니까? 그랬더니까 또 하원이 대통령을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부채 한도가 위기가 한번 있었고 2013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한도를 질질 끌어오다가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정부 셧다운 난 날이 한 번 더 2013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민주당이 뭔가 재정을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대신에 그거를 이제 공화당이 의회를 잡고 있을 때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재정 지출에 대한 의지를 공화당이 막으면서 보통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재정을 쓰고 싶다 이러면 민주당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원이 이제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장악했을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장벽을 쌓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장벽 지출도 해라. 대신에 민주당은 이제 그 다른 뭐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 이러면서 같이 증액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합에서는 문제가 덜 되지만은 이번엔 다시 뭔가 재정 지출을 강력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대통령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공화당이 쉽게 오케이를 해줄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으로 넘어와 보면은요, 이제 CDS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그 영향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CDS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CDS라는 게 이제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디폴트가 날 확률에 대한 그런 보험의 그런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2011년에 한번 튀었고요, 2013년에도 또 한번 튀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년, 17년, 19년 계속 줄줄이 뭔가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런 정치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든 통과되겠지, 해결되겠지 이러면서 CDS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맨 마지막 최근에 거의 미국의 1년 CDS는 거의 역사적 최고점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미국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 이런 상황에서 디폴트 리스크와 예산안 미처리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가 뭐냐면 결국에는 엑스데이트,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부가 돈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은 이제 미리 발행해 놓은 채권에 대한 이자가 지출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이자를 못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디폴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자 못 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디폴트 리스크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디폴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디폴트가 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하향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신용 등급으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일단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2011년에 신용 등급을 한번 하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다른 그런 신용 평가사들은 여전히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만약 이번에 디폴트 리스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신용 등급의 하향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자가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 강행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들고 있는 그런 금이라든지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들도 있고 해서 디폴트 리스크는 실제로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혹시나 모를 이런 그 신용 등급의 하향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걱정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산안 미처리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2013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면서 백악관이 문을 닫은 사례거든요. 이게 매년 10월 1일까지 해서 그 예산안이 새로 통과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부 그 핵심 기관을 제외하고는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제 민주당이 반대로 일부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올해에도 만약에 7월, 8월 지나면서 계속 협상이 지연되고 이러면은 앞으로 이제 예산안까지 통과가 안 되면서 셧다운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개념이 연관된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가을이 되어가면 다시 예산안 미처리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위기는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이 여튼 이제 디폴트 리스크는 피했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어떻게든 통과가 되면서 부채 한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하락이 주가를 급락을 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하락돼서 이러면서 주가가 되게 급락했고요. 이게 뭔가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엔 S&P 지수가 거의 반년 만에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신용등급이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2011년만큼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2011년에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첫 번째는 아니니까요.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충격이 있겠죠. 그렇지만 2011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셧다운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일단 셧다운이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의 모든 이제 그 뭐 주 정부라든지 관련된 그런 정부 기관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경제 관련된 그런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2013년에는 이제 경제 선행 지수들이 큰 폭 하락하는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안 그래도 미국 경제가 하락하느냐 마느냐 연말에 하반기에 갔을 때 그런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가을 겨울 들어가서 혹시나 모를 셧다운이 발생을 한다면 경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우리가 가을 겨울 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공화당의 그리고 특히 하원의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공화당이 하원을 잡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9석만 우세합니다. 그래서 9석이 우세하기 때문에 하원에서 보시다시피 5석만 이탈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원이 이제 이길 수 있어요. 딱 5석만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5석의 이탈표를 오히려 기다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뭔가 양보를 크게 하기보다는 이탈표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자 약간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뭔가 하원에서 우위를 잡고 있습니다만 공화당의 그 하원의 우파,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하원 프리덤 코커스 프리덤 쪽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그 부채 한도를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또 지지하고 있는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계속 공화당의 그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만족시키자니 이제 민주당과 이제 뭔가 협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민주당과 협의를 하자니 프리덤 코커스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 2023년에 CDS 아까 말씀드린 가장 민감한 가격은 이렇게 1년 CDS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특히 5월 들어와서 옐런 그 재무장관이 6월 초에 엑스데이트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부가 돈이 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경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월을 시일로 두고 나서 지금 계속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화당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프라이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CDS를 보면은 이해관계자라든지 투자자들은 CDS 쪽에서 상당히 해치 수요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엑스데이트 추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6월 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 사례에도 그랬고요. 지금 옐런 장관이 조금 더
뭔가 좀 빨리빨리 협상을 끝내라 약간 이런 의미로 6월 초라고 약간 서둘러서 얘기를 해놓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IB나 그런 주요 IB들이나 그런 이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의견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6월 중순부터 아마 7월 아니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정도까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단기적인 협상이 되면 9월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지부진한 협상이 계속 이어지다가 안 되면 또 3개월 연장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가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6월 초가 엑스데이트다 이러면은 진짜 얼마 안 남은 거니까 정말 그 이후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하면은 분명 6월 초가 문제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오히려 그때까지 그때까지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협상이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진짜 돈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뭔가 한도를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예산안까지도 논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뭔가 계속 뭔가 그 협상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서로 양당이 서로 이제 뭔가 합의를 할 그럴 또 이제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금융시장이 언젠가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식시장이 뭔가 또 크게 빠지고 채권시장도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쪽으로 프라이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치인들도 조금씩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후에 뭔가 충격이 한번 있은 후에 아마 가을이나 겨울까지도 봐가면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2011년부터 부채 한도 협상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이즈들을 많이 발생을 시켰고요. 하지만 실제로 디폴트 리스크가 뭔가 부각된 건 201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번에도 과거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지난한 그런 과정 이후에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